확률적으로는 저는 9월이 약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가장 안 좋은 달인데, 그러니까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지지지난 사이클 모두 9월에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는 건 20주랑 21주 이평선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평선이 한 10만 5천에서 7천 달러 이 정도예요. 근데 9월이 되면 조금 더 올라오겠죠. 그러면 뭐 10만 8천, 9천, 11만 달러 요때가 되거든요. 11만 달러 좀 아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안입니다. 요즘 크립토 시장 참 혼란스러운데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또 대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 전부다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책을 집필한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리플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건 맞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당연하게도 가장 최근에 가격이 좀 반등했던 이유는 이제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시장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거는 물가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결정적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셋 다 괜찮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용에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계속 고용 시장이 튼실하다,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 시장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거고 특히 관세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연준이 FOMC 때마다 관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계속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그 결과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그칠 것 같다. 다만 이제 뭐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밑밥은 깔아뒀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영향을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거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했을 때 이제는 스탠스에 좀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그 입장을 조금은 조정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한 4시간 동안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네.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라든지 다른 알트코인을 보면은 시장이 계속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말 동안 좀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이 나온 거는 당연히 뭐 하루 만에 뭐 5% 이상, 6%, 7%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잭슨홀 미팅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치솟았었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조금 냉정을 되찾으면서 뭐 살펴봤더니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던 그런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스탠스 조정이고 왜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은 결국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뭐 입장 변화고 아주 비둘기파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분석이 살아나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잭슨홀 미팅 당일에 95%까지 올랐다가 네. 현재 75%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흐름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잭슨 미팅 당일에 신고가를 드디어 찍었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주말 일요일 밤 새벽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이 비트에서 이더 또는 다른 알트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나 그 자금들이
이미 알트 시즌을 예상을 하고 이제는 알트로 이동을 하고 있는 때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 그러니까 잭슨 미팅 전과 그 당일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나왔어요. 반면 이더리움 현금 ETF로는 6억 달러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죠. 네. 한국으로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 자금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선 돈이 빠지고 이더리움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는 그쵸.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그날 주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 비트코인은 11만 1,000달러까지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최고가를 다시 뚫었거든요. 네. 이 흐름은 왜 나왔냐 그러면은 비트코인 17만 개를 가진 고래가 2만 4천 개를 한 방에 던져버리고 그걸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 물량이 한 번에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비트는 급락을 했던 거고 네. 반대로 이더는 급등을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 변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금들이 슬슬 비트에서 이더로 이동하면서 네. 이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알트로 시간이 더 지나면 이동을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비트에 있는 돈을 빼서 알트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이클 후반부가 오면은 사실 원래 나타나는 자연적인 흐름이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당연히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대장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는 맞는데 사이클이 지속 끝날 때까지는 네. 다만 이제 기존에는 알트보다 비트가 더 올랐다면 네. 이제는 비트보다 상대적으로 알트가 더 오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번에 이제 작가님이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약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막 7, 80%막 폭락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올까요? 뭐 80%까지 폭락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겠지만 네. 그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으니까 한 50% 이상의 폭락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약간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또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번 사이클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기관들의 참여율은 10% 미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10%도 안 됐던 기관의 비중이 30%를 넘어갔고 이번 사이클 끝날 때쯤이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뭐 40% 이상으로. 물론 그래도 아직 과반수까지는 넘지 못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이었다면 또는 뭐 패밀리 오피스나 이런 사모펀드나 뭐 이런 작은 기관들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형 기관들 그리고 국가들의 진입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사이클이 깨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작가님 사이클이 약간 밀렸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이클이 밀렸다고 생각하는 시는지? 네, 맞습니다. 네,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이번 사이클이 정말 다 끝나보기 전에는 아무도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상적인 사이클 주기 이론상으로는 올해 말 정도가 원래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인데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공급 측면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요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그 수요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그 타이밍이 뒤로 지연되면서 이번 사이클이 원래 가야 될 그 시점보다 조금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시점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9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 2달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2번의 FOMC마다 정확히는 3달 정도겠죠. 왜냐하면 FOMC가 보통 1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있으니까 2-3달마다 한 번씩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내년 9월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뭐 2-3달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기조로 간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상승 추세 끝까지 함께 하지는 않아요. 보통 자산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확장이 한 반년 정도 후면 끝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은 미리 하락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뭐 내년 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상승이 계속 예상이 된다면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이 예상이 된다면 적어도 뭐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사이클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하고 저번 사이클하고 차이점을 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세 가지나 뭐 꼽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기관들의 진입이 시작됐다는 게 네,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사이클의 그런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이 오고 있다라고 봐야죠.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항상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또 변동성을 굉장히 즐기기 네. 때문에 그런 특성이 일어났다면은 이번 사이클은 기관들이 진입을 하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대세 상승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이제 계단식 하락, 계단식 상승 그런 식으로만 주로 이제 시장이 구성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어떤 그 상승장이든 그 상승장의 막판 최고 절정기에는 네. 반드시 좀 거품이 많이 끼는 그런 광란의 때가 한 번은 옵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네. 네. 그 패닉 바잉의 때가 한 번은 오거든요. 뭐 가장 단적인 예로 한 반년 전에 금 시장을 보더라도 막판에 엄청나게 오르는 $3,000 넘어가면서 네.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금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이죠. 물론 비트코인 같은 자산과 비교하면은 네. 그것도 얌전한 편이었지만 평소 금의 그런 시가총액이나 금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그 패닉 바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시면 2021년 아파트 시장 이런 거 네. 생각하면 그때 막 한참 영끌족 이런 단어들이 나오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광란의 때가 대세 상승의 끝에는 반드시 한 번은 있어요. 비트코인도 반드시 그럴 때가 막판에는 한 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그 막판의 절정의 순간, 그러니까 최고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는 단계적 상승과 하락이 앞으로는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퇴직연금 유입도 시사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시사를 한 게 아니라 행정명령을 했죠. 네. 그래서 401k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행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될 예정인데 401k에 지금 자금이 9조 달러가 있습니다. 네. 9조 달러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한 3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 거고 이제 그 금액이 그 엄청난 그 자금력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거죠. 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아직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더 장기적으로 다음 사이클 또는 그 다음 사이클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호재라고 봐야겠죠. 이게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9조 달러라고 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도 그 401k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그 미국의 국민연금이 비트코인과 엮이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의 노후가 비트코인과도 이제는 관련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이 잘못되거나 할 때 미국 국민들의 노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비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시대적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단순히 자금력 뭐 9조 달러 중 얼마가 들어올 거냐 저는 이거보다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위상 입지의 변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이제 5억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비트코인 네. 슈퍼사이클 책을 집필했던 2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네.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사이클의 제어의 목표 가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수준입니다. 네. 30만 달러까지 만약 간다고 한다면은 환율로 치면은 4억 초반대가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그 막판의 절정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끼거든요. 20% 이상 껴요. 이번에도 만약에 20%가 낀다면 4억 초반에서 20%가 끼면은 5억까지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안 끼기지 않겠냐. 네. 근데 바로 반년 전에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25%까지 붙었죠.
그걸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은 20% 넘게 충분히 끼고도 남을 수 있죠. 그걸 생각한다면 사이클의 최고 정점에서는 네. 5억까지도 가능은 하다. 다만 그거는 정말로 가장 그 낙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가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긍정적이지 않고 좀 스탠다드하게 본다면 어디까지는 그래도 평범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3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0만 달러라고 하면은 뭐 환율 조금 더 내려갈 거 감안해도 네. 한 2억 7천, 8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은 뭐 최소 10%는 안 되더라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라도 낀다고 보면은 3억 정도는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대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근데 현재 지금 매도 현물 ETF나 이런 곳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네.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만 집중했던 자금을 이제 알트코인으로도 포트폴리오 재분배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알트코인에 어느 정도 재분배 끝났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사겠죠. 그럼 이 알트코인 비중이 비트코인 비중보다는 높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 시점이 오면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아지겠죠. 결국 이제 지금 빠져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재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처음 하거나 이제 비중을 늘리려는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9월이 전통적으로 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은 조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포모가 와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뭐 한 달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특징이 이제 고점에 물려서 이제 저점에 파는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문에 사고 약간 뉴스에 파는 그런 거를 안 하려면은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원칙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9월 동안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1억이 있으면 하루에 300만씩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그 300만 원을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규칙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일단은 감정대로 하기 쉬워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아까 봤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2천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딱 들어가기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9월에 뭐 추가적인 약세가 있다면은 네.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뭐 여기서 뭐 엄청나게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보면서 갑자기 대폭락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은 거의 적겠죠. 뭐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뭐 자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올인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분할 매수로 이제 9월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이제 연말에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한 10월 정도부터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10월 말 정도부터가 네. 연말을 향한 랠리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0월 뭐 중순 정도까지는 매집을 끝내놓는 게 좋겠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8월의 저주를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하락이 올 가능성 높다고 보실까요? 네, 뭐 꼭 8월뿐만 아니라 8, 9월이 이제 여름 약세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주식 시장도 가장 안 좋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 9월이 안 좋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8, 9월이 안 좋은데 마찬가지로 9월이 평균적으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반감기 다음해의 경우는 좀 다른데 2013년, 17년, 21년에 모두 반감기 다음에는 7, 8월에 상승을 했고 9월에 하락을 했어요. 올해도 7월에는 상승했고 8월에 원래 상승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잭슨 홀 미팅 그 리스크 오프 때문에 좀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 하락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상승이기 때문에 네. 뭐 8월 뭐 거의 보합권으로 끝난다고 보고 그럼 확률적으로는 저는 9월이 약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적으로 보면은 9월 초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한 달 정도를 올해 5월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번 월초가 그 앞뒤 한 2주 정도간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저점을 찍는 그런 월초 약세가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네. 이유는 월말과 월초에 PCE 물가 지표와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리스키 오프 물량,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정리해 두려는 그런 매도 물량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초에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나왔다면 올해도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거기다 9월은 전통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가장 안 좋은 달인데, 음. 그러니까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과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백밀러 보고 주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고 다발이 일어났던 건 과거죠. 그쵸. 과거에 사고 다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갈 때 사고가 날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죠. 그쵸. 하지만 사고 다발 구간이 왜 사고 다발 구간이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 많은 사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를 지나갈 때는 조심조심 가는 게 맞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사이클과 거시 경제를 같이 봐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두 개 같이 갈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이기 때문에 네. 공급 역학은 뭐 비트코인 반감기죠. 네,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수요 역학측을 봐야 하는 문제고, 그 수요 역학측의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동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미국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와 고용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모두 발표되는 게 월말 월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리스크오프가 일어나면서 월초에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위주로 이제 거시 경제는 살펴보면 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전부는 아니지만 한 8할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지난 대폭락 시기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전조 현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폭락을 뭐 맞출 수만 있다면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뭐 미리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네, 대폭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이클 종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 종료를 기점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과열 신호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전통적인 피어 앤 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라든지 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지수, RSI 같은 차트 패턴 등등 수많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과열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완전 꼭대기는 맞출 수 없지만 네. 어깨에서 머리를 지나 다시 어깨로 내려올 때까지 기간 동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은 과열 정도가 그럼 어느 정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모두 다 약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10만 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을지. 확률적으로는 네. 가능한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사이클 종료까지는 10만 달러는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니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개인 투자자는 그때 가서 패닉 셀을 할 텐데 네.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매수 찬스죠.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좀 계획을 세워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만 달러 밑이 아니면은 작가님은 그럼 가장 낮아져도 한 여기까지만 낮아지겠다 하는 선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9월에 제가 안 좋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네. 말했잖아요. 근데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지지지난 사이클 모두 9월에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는 건 20주랑 21주 이평선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 이평선이 한 10만 5천에서 7천 달러 이 정도예요. 근데 9월이 되면 조금 더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뭐 10만 8천, 9천, 11만 달러 요때가 되거든요. 11만 달러 좀 아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불마켓 밴드에서 딱 무조건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그걸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붕괴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한 10만 달러 뭐 초중반 때까지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기 때 투자자들이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사이클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이클 후반부에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무조건 조정이 올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어느 정도 투기적 포지션, 트레이딩하는 포지션도 있다. 네. 트레이딩은 대표적으로 뭐 선물이나 또는 레버리지 포지션이나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 포지션이나 또는 알트코인들,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또 위험한 알트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투기성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투기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약세장이 확률적으로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비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 그냥 장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는 장투를 하고 50%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100%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포지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사이클 후반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 포지션은 유지를 하시고, 왜냐면 9월에 무조건 조정이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좀 위험 포지션은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이제 9월 조정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많이 갖고 있고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9월 전에 조금 처분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작가님은 대부분 많이 지금 정리해둔 상태이세요? 저는 이제 포지션의 많은 비중이 사이클 투자이기 때문에 사이클 투자하는 비중은 저는 사이클 시작할 때 들어가서 사이클 나올 때 파는 거 외에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는 계속 하더라도 트레이딩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역시도 일부 물량,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8월 말까지는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변동성 장세에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조금 레버리지 투자를 지양해야 할까요? 레버리지 비중을 줄여두는 게 좋겠죠. 네.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네, LTV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LTV를 어느 정도 정리해 두시는 게 낫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 조정이 안 오면 어떡해? 그래도 기본적인 물량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지션 포트폴리오가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다만 이제 위험 포지션은 리스크가 큰 구간, 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두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로 그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럼 모든 포지션을 다 갖고 9월을 맞이한다. 그러면 오를 경우에는 너무 행복하겠지만 혹시라도 내릴 경우에는 피해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건 너무 도박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조절을 관리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조정이나 하락할 때 이제 매수 매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가장 현명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차트 분석이 되신다면은 자기만의 타겟 가격을 정해놓고 그 타겟 가격에 가까워지면은 더 많이 매수를 하는 거고, 타겟 가격에 멀 때는 조금만 매수를 하는 거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만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에 가까워지면은 더 많이 매도를 하는 거고, 거기서 멀 때는 조금 매도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동적 분할 매수, 동적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작가님만의 타겟 가격이 있을까요? 뭐 가격 떨어지는 구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0만 달러 중후반대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 고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제 8월 말까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네. 많이 올라봐야 12만 달러 정도일 테고, 이더리움은 뭐 지금 4,800달러 여기가 최고가였으니까 그 전후가 되겠죠. 네. 이제 만약 큰 폭락이 왔을 때 큰 폭락 이후 반등이 오잖아요. 그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그거는 단순히 뭐 차트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반등 같은 경우에 보통 2, 3일 내에 다시 되돌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돌림을 한다면은 가짜일 확률이 높겠죠. 이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보다 더 많아질 거란 예측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2배가 더 오른다면은 엔비디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겠죠. 엔비디아도 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맞먹는 수준까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밑에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사이클 내에서 충분히 제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칠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뭐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불가능해요, 그냥. 네. 그냥 비트코인이 너무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큰 상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안 좋을 때 절망하고 좀 좋아지면 너무 희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도 이미 1년 전부터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알트 시즌 시작되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온갖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만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오르니까 갑자기 엄청난 희망밖에 없죠. 네.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로 나눈 지표, 이더 나누기 비트 가격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이더와 비트의 이더를 비트로 나눈 가격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사이클에서 지난 사이클로 오면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5 수준까지 50% 수준까지 되돌림이 일어났었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와 비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이더가 비트 대비 굉장히 선전을 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더가 비트 대비 그 오버 퍼포먼스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자산으로서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솔라나 같은 자산을 보면은 이더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솔라나가 비트코인을 오버 퍼포먼스 하는 것도 이제 사이클이 한두 번 더 지나면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자산이 그 성장할 수 있는 본인의 한계치를 향해서 초반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모든 상승 곡선이 다 그렇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꺾이죠. 이더는 지금 이제 꺾이는 지점으로 이번 사이클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오르는 속도도 향후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비트코인 대비 시가총액 지금 뭐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이후로는 그 정도 정해진 시가총액 내에서 아마 크게 변동은 발생하지 않겠죠. 네.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이제 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더리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원래 알트 시즌이 시작될 때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이나 처음엔 이더리움,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으로 돈이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형상이 원래도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출연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알트 시즌이 시작되면은 비트가 내릴 때 알트만 오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근데 알트 시장 이더리움 빼고는 다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 아닐까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죠. 네. 대장인 이더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들이 순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끌고 가면 다른 알트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순환매 형태를 띠게 되겠죠? 네. 그럼 작가님은 그럼 리플도 많은 분들이 지금 4,100원대인데 4,500원을 많이 희망하고 계세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면은 일단 이더 다음으로 대형 알트들이 오를 겁니다. 대형 알트의 뭐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 코인, 리플, 그 다음에 솔라나, 뭐 도지코인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런 애들이 다음으로 오를 거예요. 솔라나 지금 또 어느 정도 기세가 보이고 있죠. $200 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다 순환매대로 오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하나의 코인에 몰빵을 할 경우에는 내 코인이 안 오르는 타이밍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코인에 반드시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대폭락이 온다면 알트코인 시장의 붕괴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될까요?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항상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가격 붕괴 속도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를 것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게 빠르게 붕괴될 수 있을까요? 과거보다는 느리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은 이제 장기 강세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장 확률적으로는 내년 1, 2분기가 높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연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 말 정도에 끝나게 된다면 위험자산 시장은 그 반년 전에는 선반영돼서 하락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점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이지만 현재로선 내년 1, 2분기 중 어딘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중간에 조정이 온다면은 사실 내년 1, 2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긴 하잖아요.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 뭐 2년 후에
8월 22일에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본 거랑 그쵸.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 항상 중요한 거는 원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때 감정적으로 포모가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때는 특히 위험 포지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반대로 내릴 때 사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 투자는 반은 성공합니다. 근데 내릴 때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기관이나 작전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그런 심리까지 다 네. 안다면 제가 기관이겠죠. 네. 아니, 뭐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지금 9월 약세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해야지 뭐 그거를 추측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규칙을 정하고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9월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사실 글로벌 유동성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9월까지 상승하고 10월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즌성이 더 강력하게 발휘가 될 걸로 생각을 해서 네. 9월에 조정이 오고 10월부터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네. 어느 쪽이든지 뭐 솔직히 신이 아닌 이상 미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메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메인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8월 말까지 위험 포지션을 다 정리해 뒀는데 9월에 계속 올라. 그러면 그때 포모가 와서 갑자기 또 달려들면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메인 포지션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걔가 오르는 걸 그냥 즐기면 돼요. 그러다가 10월에 조정이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조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정리해뒀던 자금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최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잠재력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의 그런 가장 강력한 특성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서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이 된다는 점.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의한 계약이죠. 네. 블록체인 상에서 이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는 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이클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를 또 지금 뭐 서비스 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긴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사이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번 사이클 말에 이더리움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이 가능하게 되는 점. 네. 그렇게 되면 한 4% 정도 되는 스테이킹이자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죠. 네. 요 부분이 되면 그게 기관들에게 이더리움을 구매하게 할 굉장히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블랙록이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되긴 네.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만약 올해 안에 된다. 그럼 올해 말부터 내년 한 초 정도까지 해서 이더리움이 또 한 번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이더리움이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조정을 받지 않고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정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네. 일단은 뭐 9월이 되었던 10월이 되었던 조정을 한번 마치고 나면은 연말 특히 10월, 11월이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좋은 때잖아요. 네. 그 연말인 10월, 11월부터 기점으로 해서 알트 대장인 이더가 먼저 치고 가면서 알트코인 시즌을 좀 이끌어 가지 않을까. 올해 연말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리플도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리플이 오랜 기간 투자자들한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알트코인이잖아요. 이제 리플이 최근 소송 종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완전 이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많이 있으세요. 이제 리플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최고가 저항에서 막혀서 지금 네. 안 좋잖아요. 결국은 그런 점들은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를 소문에 미리 샀다가 이제 정작 소송 취하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뉴스에 판 거죠.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플 역시 뭐 이번 사이클에서 뭐 시대적 흐름을 바꿀 그런 중대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고 네. 결국 사이클의 이제 후반부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사이클 후반부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리플이 어떻게 될 거냐, 리플의 가장 큰 호재가 뭐냐, 그럼 결국은 현물 ETF입니다. 네. 그래서 현물 ETF가 언제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번 사이클 끝나기 전에 뭐 내년 초라든지 네.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현물 ETF 승인 그
직후에는 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네. 예, 하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 분명히 리플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스테이블 코인이 관련해서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막 통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가님도 그거에 혹시 동의를 하실까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네. 그게 실행되는 거는 18개월 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다 끝난 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끝나면은 만약 예를 들어 비트가 50% 떨어진다, 이단은 70%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번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어. 하지만 사이클 최후반까지 갔을 때 가격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까요? 아니요. 다음 사이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거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발행되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주어지겠죠. 그럼 이더리움에도 큰 자금이 유입되고 이제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이제 변동성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겠네요. 계속해서 저는 줄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스테이블 관련 코인이 이더리움 말고도 테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더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네. 그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 가장 큰 게 이제 USDT,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의 USDC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이제 걔네들이 많이 발행되는 이제 체인이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체인인 네. 거죠. 네. 테더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뭐 테더를 구매한다는 건 결국 달러를 산다는 거거든요. 네. 달러 기반 달러 패깅 스테이블 네.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현금을 만드는데 한화는 좀 불안하다. 나는 네. 달러로 가지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USDT를 구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국내 거래소에서도 USDT 거래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큰 만큼 이제 잃지 않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작가님의 이 생각하신 이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효율적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시장은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견디지 못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매수한 알트코인 중에 몇 개는 그 가격을 사이클 끝날 때까지 회복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비중을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이지는 말고 비트코인을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가지고 가야 한다. 저는 그거를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주말에 알트 강세가 확 올 줄 알았는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만 오르고 다른 거는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알트 시장 불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일단은 초입에서는 이제 대장인 이더만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메이저 알트,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22건, 30위권의 마이너 알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잡코인까지 오르는 그런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주말 동안 좀 안 좋았던 거는 잭슨홀 미팅의 좀 흥분이 약간 냉정을 되찾으면서 네. 금리나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현상이고 네. 결국 이 흐름 때문에 리스크오프가 9월 FOMC 9월 17일이죠. 그때까지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서 이제 9월 약세가 자연스럽게 9월 조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알트 불장의 초입은 아니네요. 원래 이제 타이밍적으로는 초입이 맞아요. 네. 근데 그 초입이 딱 시즌적으로 여름 약세 기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초입이 운 좋게 10월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졌겠죠. 근데 지금은 바로 앞에 어떻게 보면 여름 휴가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10월에 그러면 알트 불장을 좀 기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확률적으로는 저는 이번 연말부터가 알트코인이 정말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한 6,000달러대 정도가 이제 최고가를 완전히 돌파하고 나면은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지점이고요.
이제 그 이후로 어디까지 상승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패턴 등으로는 뭐 예측이 가능한데 네. 저는 뭐 $10,000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이번 사이클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네.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가장 높은 지점 뭐 $11,00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더를 비트로 나눈 가격을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도 지난 사이클만큼 오른다고 하면은 네. 비트코인의 한 5%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럼 만약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200,000까지 오른다. 네. 그럼 그거의 5%면 $10,000겠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분석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뭐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10,000 조금 넘는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은 혹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기가 지나치게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가격 안정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알트코인들일수록 그걸 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예측하기 쉬운 부분은 결국은 시가총액을 따라서 예측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더가 $10,000까지 오르면은 이더와 리플의 시가총액 비중만큼 간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든 어떤 코인이든. 네. 그럼 알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그럼 잡는 확실한 신호라든지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개별의 그런 신호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네. 기존 사이클들에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은 뒤 알트는 한 박자 늦게 가니까 보통 2, 3주 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요즘 점점점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빨라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은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알트도 비트와 거의 같은 타이밍에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저번에 비트가 이제 124,000 정도 찍었을 때 그때 이후에 근데 알트가 그렇게 그 정도로 막 핫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이클이 밀려서 그리고 9월 하락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려서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알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트 시즌 시작된다, 아니다, 대폭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많이 나뉘세요. 그럼 작가님은 그거 대폭락의 신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저는 계실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각자의 판단대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알트 시나리오 이제 고점과 폭락 구간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뭐 정확한 답은 없고요. 다만 저는 현재 고점 신호들이 너무나 굉장히 과열 신호를 하나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유동성 확장 사이클과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반년, 정말 많게는 1년까지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트랑 비트랑 사이클을 좀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비트도 그럼 그만큼 늘어나는 걸까요? 비트의 경우가 그 정도고 네. 알트도 비트가 고점을 찍고 나서 2, 3주 후에 보통 고점을 찍으니까 비트랑 거의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연준이 최대한 향후의 전망을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9월의 금리 인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네.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준의 스탠스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관련된 건 이미 가격에 다 선반영돼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뭐 비트가 신고가 찍고 이더가 신고가 찍을 때 네. 그게 이미 선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성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의견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은 했던 말 또 하는 앵무새 네. 전략을 계속 쓰거든요.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말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 그대로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잭슨홀 미팅 전까지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돼요. PC 물가도 있고 네. 고용 보고서도 있고 CPI도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일단은 봐야 되는데 CPI랑 고용이 중요할 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용이 지난번에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강하게 나와버린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줄어버릴 수 있죠. 그다음에 CPI가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상승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위로 확 튄다. 지난 PPI처럼. 네. 그런 지난 PPI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번 CPI에서 일어난다면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사실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이제 확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물려 있는 상태에 있는 투자자들은 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멘탈 클럽에서는 네. 네, 8월 말까지 매도를 다 끝내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험 네. 포지션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사이클 후반까지 가져갈 포지션인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할 포지션인가. 사이클 후반까지 갈 포지션이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다만 트레이딩을 할 포지션들은 저는 8월 말까지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보유 전략에서 혹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이클 추적을 잘 해야겠죠. 뭐 사이클을 초월해서 장기 투자, 그러니까 초장기 투자죠. 네. 그 물량은 상관이 없어요. 네. 나는 얘를 20년 동안 가져갈 거야. 네. 그럼 사이클 한 번 4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한 4, 5년 정도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는 이런 중장기 물량이겠죠. 네. 이런 중장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추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사이클 추적하는 게 참 어려운데 사이클 추적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몇십 가지 지표들을 네.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딱 정해진 그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의사한테 사람 어떻게 살려라고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여기서 뭐 몇 분 만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이번에 낸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에서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사이클 고점을 측량하는 그런 기준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뭐 가장 많이 네.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그다음에 MVIV 지표거든요.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중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손해를 좀 덜 입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좀 다방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항상 이 약간 크립토 시장이 거시경제와 이제 사이클 둘 다 봐야 되니까 너무 많은 걸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플하죠. 공급과 소유만 보면 되니까. 주식이야말로 네. 그것과 상관없는 각종 뭐 사내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잖아요. 네. 기업의 실적, 네. 이런 것들이 그런 뭐 대세 상승장이나 또는 거시 경제적 환경과 맞물려서 오히려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격을 드라이브 시키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트코인이야말로 주식 같은 자산과 비교해서 훨씬 더 심플한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비트코인에 있던 ETF 이제 자금들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상승 추세로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결국은 기관들의 대형 자금이 네. 들어갈 때 더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증거들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더리움 ETF가 많은 자금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이 넘어가서. 지금 비트코인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순유출이 네. 나왔거든요. 그것도 매일 수억 달러씩. 네. 근데 이더리움은 잭슨홀 미팅 딱 직전에만 한 3, 4일 정도 자금 유출이 나오고 그 이후로 다시 하루에 수억 달러씩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규모는 예전에 비트코인이 순유입이 일어날 때 그 규모랑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네. 자금 유입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 현재.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10월에 이제 대폭등의 이제 서막을 여는 일부가 되겠네요. 뭐 정확한 네. 시점은 예측할 수 네. 없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비트코인이 10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네. 10월 20일 이후죠. 네. 그 정도부터 강력한 상승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즌성이 반복된다면은
네, 10월, 11월을 기점으로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참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투자하길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알트코인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방법이나 전략 같은 게 네, 있다면 리밸런싱을 자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른 애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럼 몇 퍼센트 올라요? 그런 거는 없어요. 자기 기준마다 다르겠죠. 나는 50%만 올라도 대만족이다 하시는 분들은 10% 오르면은 20% 팔고 20% 올랐을 때 20%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자기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때 전량이 다 매도되도록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격이 오를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해두는 거죠. 그럼 이번 알트 시장을 주도할 이제 테마 같은 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작가님은 그 테마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뭐 이번 사이클 가장 지금 흐름 좋은 애들은 결국은 AI 관련된 네. 코인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코인들을 좀 조치려다 보면은 굉장히 투자가 쉽지 않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스스로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시가총액 10 이내의 코인을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신민철 작가님과 이제 코인 투자와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름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 여름 막바지, 뭐 시장도 여름 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휴가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연말을 향해서 또 아주 강력한 그런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여름을 끝까지 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